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됐지요.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제 일상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저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뒷산에 올라가 산책을 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박 선생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젊었을 때 관리 잘해야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식사를 하는데 문득 텅 빈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이 큰 집에 저 혼자 남았거든요.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나면 눈물이 나오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제게 남은 유일한 낙이라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지영이와의 주말 점심 약속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겠습니까만 그래도 아빠 눈에는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지영이가 집에 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지영이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영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힘든 건 없고? 아빠,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 아빠도 참, 연애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겐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그날. 평소와 다르게 수요일 오후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빠,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혹시 결혼 이야기인가 하는 기대감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물론 시간 되지. 어떤 사람인데? 응, 아빠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기대되는걸? 어디서 만날까? 아빠가 좋아하시는 그 식당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 그럼 토요일 점심에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어찌나 설레던지 바로 집 근처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 결혼 문제는 부모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마치 제가 소개팅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고, 금요일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히 다듬었지요. 오랜만에 구두도 닦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소개한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내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도 해봅니다. 너무 굳은 표정을 지으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 해퍼 보이면 안 되니 적당히.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어떤 사람일지, 우리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제 마음은 이미 예비 사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이 조금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제법 단정해 보이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저는 식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긴장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영이가 키가 훤칠한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거리더군요. 아빠, 여기 계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방금 왔단다. 아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제 남자친구 이준호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준호라고 합니다. 지영이 아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모범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래. 반갑네.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지영이의 의자를 빼주는 세심함을 보였고 저를 배려해 좋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나야 뭐 가리는 게 없지만 오늘은 자네가 골라보게나. 그럼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이 식당의 특선 메뉴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준호는 메뉴를 골라주며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세련되어 보이더군요.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네, 저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라. 대단하네. 명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준호의 말을 들으니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야 뭐 평범한 공무원이었지. 아, 그러셨군요. 공직에 계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셨겠어요. 준호의 말에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군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네, 두 분 다 의사십니다. 아버지는 내과 전문의시고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세요. 아, 그렇구나. 의사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라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모범적이고 똑똑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영이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같아 안심이 되더군요. 아버님, 지영이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등산하신다면서요? 아, 그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오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준호가 계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겠네. 아닙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기분 좋게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헤어질 때 준호는 다시 한번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영이와 함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영이와 준호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떠셨어요? 준호 오빠 어땠어요? 글쎄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더구나. 똑똑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준호 오빠가 아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거라.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 남자친구를 봤어. 괜찮아 보이더라고. 당신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6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조촐하게 지내던 제 생일을 올해는 지영이가 특별히 챙기고 싶다더군요. 가족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친척들도 다 모시고 잔치하듯이 해요. 준호 오빠도 소개할 겸요. 지영이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큰 모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여겨졌거든요. 생일 당일 집 근처 한정식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동생 부부, 사촌 형제들, 조카들까지. 오랜만에 친척들을 한자리에서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 올해도 젊어 보이네. 비결이 뭐야? 아이고, 동생. 나야 뭐 매일 산책하는 게 다지. 한창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지영이가 준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 여기 제 남자친구 이준호를 소개합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들려 있더군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건넨 선물을 열어보니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과한 선물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정성이 고마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고맙다. 친척들도 준호의 세심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준호는 어르신들께 정중히 술을 따르며 분위기에 잘 어울렸습니다. 준호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아, 저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생기는구만. 친척들은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직업이 뭐가 어렵다고. 제가 보기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제 조카의 직업에 대해 한 말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모두들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제 말이 좀 과했나요? 술을 마셔서 그런가. 준호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눈치챘지만 술김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준호가 제게 술을 따르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술잔에 술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괜찮다. 조심해서 따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행동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말투도 점점 반말에 가까워지고 농담이라며 던진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부,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오빠, 그런 말은 좀. 지영이가 준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술 기운에 취한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늦었으니 슬슬 마무리하지. 모임이 끝나고
지영이가 준호를 바래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은 가족들이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석이 형. 자위 될 사람 잘 골랐네.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던데. 그러게. 지영이가 복 받았어.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형. 근데 내가 보기엔 뭔가 좀 건방진 것 같아. 술 마시고 하는 말이라지만 사람의 본성은 술김에 나온다잖아. 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 나도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아니야, 형. 이건 좀 달라.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인상과 오늘 술자리에서 보인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우리 지영이한테 좋은 사람일까? 오늘 모습은 그저 실수일 뿐일까? 아니면 진짜 모습일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생일 모임 이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점차 잊혀져 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아, 그래. 준호군 무슨 일인가? 저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일까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버님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장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니 좀 어색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난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처에 큰 마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호의 고집에 결국 저는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내심 불편했지만 사위 될 사람의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자 준호가 정확히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몰고 왔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어색했거든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준호가 시동을 걸자 고급차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도 잠시, 차가 움직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운전 실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출발부터 급발진을 하더니 과속은 기본이었습니다. 준호군. 조금만 천천히 가지 그래. 아, 네.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준호는 사과는 했지만 운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도 너무 급하게 하고 다른 차들과의 간격도 너무 좁게 유지했죠. 어이구.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계속되는 급회전과 급정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차를 타서 그런가 보다. 사실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좋은 뜻으로 저를 모시고 가는 거니까요.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니까 괜찮아.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도 가고.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과
함께 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되는구나. 대형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아이고, 사람도 참 많네. 제 말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좋은 자리 찾아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한데 말이죠. 어이구, 준호야, 조심해.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운전 좀 한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 한 차가 서서히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성분이셨어요. 아, 연세 드신 분이라 그러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달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니, 아버님, 이건 아니죠. 이러다 우리 점심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적을 크게 울리는 겁니다. 빵빵 소리에 놀라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습니다. 어이구, 준호야, 그러지 마.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이미 차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노년 여성의 차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운전 못하면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지? 왜 나와서 사고 내려고 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왜 이러세요? 노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딴 식으로 운전하면 면허증 회수당해야 돼요. 면허증 반납하세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준호의 입에서 욕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준호의 모습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갔나 봐요. 노년 여성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제 목소리에 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노년 여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그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더군요. 아버님, 왜 제가 잘못한 것처럼 사과하세요? 준호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르신께 이러면 어떡해? 아니, 아버님, 저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저는 노년 여성의 차가 무사히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겨우 상황이 정리되고 노년 여성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트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아버님.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준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영이와 결혼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버님, 이쪽으로 가시죠. 생활용품 코너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이것저것 제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세제 좋대요.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 휴지도 좋네요. 이것도 담을게요. 준호의 행동은 겉보기에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를 내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상냥하게 굴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았던 준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혼란스러웠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는 내내 저는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준호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을 다 본 후 우리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됐어. 내가 계산하겠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하겠다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몇 번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포기한 듯 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운전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짐 좀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됐다. 내가 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아버님. 그래. 차에서 내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지영이에게 말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전화기를 들어 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아빠인데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잠깐 시간 되니?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글쎄,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지영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준호 군이랑 마트에 다녀왔단다. 네. 왜요? 그 친구가 아빠한테 필요한 거 사주겠다고 해서.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난폭한 운전부터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마트에서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랬어요? 준호 오빠가?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도 믿기 힘들었단다. 하지만 분명히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구나. 준호 군이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니? 지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랬구나.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영아, 준호 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제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있었던 일은 그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준호 군의 본 모습 같아. 너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지영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도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준호 오빠가 가끔 보이는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아빠는 그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흐느낌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어떡하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 봐. 그리고 준호 군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니?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아빠, 혹시 제가 준호 오빠랑 헤어지길 바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준호 군과 함께이든 아니든 너가 결정해야 해. 지영이는 다시 한번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지영이는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딸의 연애,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딸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며칠 동안 저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영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기에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 지영아, 어떻게 지냈니?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아빠, 저 결심했어요. 준호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처음에 준호 오빠가 많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면서요. 지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영아,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영이는 준호와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화를 내며 반발했지만 지영이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점차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준호 오빠,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지영이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알겠어.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빠, 준호 오빠 말이 맞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지영아, 너의 선택이 옳아. 준호 군의 행동은 그 자신의 문제야. 네 탓도 내 탓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들의 관계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그로부터 이틀 후 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잖니? 맞아요. 하지만 아빠가 용기를 주셨어요. 아빠가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준호 오빠의 그런 모습을 계속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는 그저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알아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의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까지. 그날 밤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큰 결정을 했어. 잘한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아내도 동의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영이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 또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죠. 저는 이웃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며 살아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자꾸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위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지영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지영이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사랑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로 73세가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아들 호성 때문이에요. 3대 독자인 호성이가 45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호성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3대 독자라 온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게 기억나요. 남편도 살아계실 때라 정말 기뻐하셨죠. 아들, 너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호성이가 쑥쑥 자라서 좋은 색시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손주들 재롱도 보고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질 않나 봅니다. 호성이는 여전히 혼자예요. 이제 나이 45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주변에서 아들은 언제 장가 가나?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 웃음으로 넘기곤 하지만 속으론 눈물이 고이곤 해요.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에 한숨 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3대 독자 노총각 아들을 둔 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기쁨.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2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께는 공감을, 그리고 젊은 분들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호성이가 태어났을 때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3대 독자라 그랬나 봐요. 친정 어머니께서 삼신할머니께 100일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 정성 덕분인지 호성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릴 적 호성이는 참 귀여웠어요. 통통한 볼에 맑은 눈망울,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웠죠.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온 가족이 들떴어요. 첫 걸음을 뗄 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던 게 기억나요. 우리 호성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거라. 호성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도 일찍 배우고 질문도 많았죠. 공부를 잘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걱정됐죠. 지금 생각하면 호성이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게 아쉬워요. 어쩌면 친구나 연애에 대해 조언해줬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성이가 28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어느 날 호성이가 제게 와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짝을 만나는구나 싶어서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 동생이에요. 이름은 미영이고 26살이에요. 직장도 다니고 성격도 좋아요. 호성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다닌다니 안정적이어 보였거든요. 그래, 어서 만나보자꾸나. 어머니가 밥 한 끼 삼아. 그렇게 해서 며칠 뒤 미영이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은 괜찮아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조곤조곤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너무 진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미영 씨가 말을 할 때마다 뭔가 거슬렸어요. 존댓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말투에 예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영 씨의 태도가 더욱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난 호성 오빠랑 결혼하면 시댁이랑 별로 얽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호성 오빠가 외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모시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싶었죠. 호성이도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호성이가 나서서 말했지만 미영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어요. 왜? 나 솔직한 거 좋아하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텐데 뭐. 그리고 호성 오빠, 우리 신혼집은 시댁이랑 멀리 살자. 난 시어머니랑 매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며느리감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호성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영아, 그만해. 어머니께 실례잖아. 하지만 미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호성 오빠, 결혼하면 월급은 다 나한테 줘. 내가 관리할 거야. 오빠는 돈 관리 못 하잖아. 그리고 주말엔 나랑 꼭 데이트해야 돼. 친구들 만나는 건 줄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사람과 우리 호성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호성이의 표정을 보니 그도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호성이에게 물었어요. 호성아,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니? 호성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많이 당황했어요. 미영이가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호성아,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서로를 정말 잘 알아야 해. 오늘 본 미영 씨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거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호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알아가 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 해서 호성이는 미영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얼마 후 호성이가 찾아와 미영 씨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역시 미영 씨는 제 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미처 못 봤던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호성이가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호성이의 첫 인연이자 마지막 인연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뒤로 호성이는 연애 얘기를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단지 그 뒤로
호성이에게 좋은 인연이 없었던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인연을 막는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호성이가 30을 넘기고 40을 바라보더니 결국 45이 되었네요.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우리 호성이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해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정순 씨, 호성이는 아직도 장가 못 갔어. 그러게 말이야. 3대 독자가 이러면 어쩌나. 괜찮은 처자 없나? 소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넘기곤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호성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요. 한 번은 호성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혹시 만나는 사람 없니? 내가 소개 알아봐 줄까? 그러자 호성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이대로도 행복해요.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포기한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억지로 등을 떠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호성이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어머니가 보기엔 외로워 보였어요. 가끔 호성이 방에 들어가 보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호성이가 대학 시절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 보여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호성이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순 씨? 호성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호성이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날 밤 호성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성아, 혹시 요즘 많이 힘드니? 호성이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많이 외로워요, 어머니.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 마음을 몰라줘서. 그날 밤 호성이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성이의 고민, 두려움,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걸 들었죠. 그 뒤로 저는 호성이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했어요. 교회 아주머니들한테 소개를 부탁하기도 하고 결혼 정보회사도 알아봤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호성이 나이가 있다 보니 마땅한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호성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봄이 온 거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호성이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 2번 이혼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2번 이혼한 여자라니. 그게 우리 호성이의 결혼 상대자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호성이의 말을 듣고 처음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2번 이혼한 여자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호성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호성아, 그 사람 어떤 분이니? 호성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미란이고요. 저보다 3살 많아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예요. 호성이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사람의 과거가 걱정되더라고요. 3살이나 더 많다고? 그런데 왜 2번이나 이혼을 한 거니? 호성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 때문이고 2번째는 시댁 때문이래요. 자세한 사연은 만나서 들어보세요. 전 남편과 시댁이 많이 괴롭혔나 봐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우리 호성이와 잘 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한편으론 호성이의 행복을 빌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 결혼을 막고 싶었어요.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난 후 호성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호성아, 할 말이 있다. 호성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짐작했는지 조용히 앉았어요. 그 여자와의 결혼, 나는 반대한다. 제 말에 호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어머니? 미란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2번이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건 너무 위험해. 너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2번 이혼한 사람과 결혼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호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성아, 세상에는 좋은 여자가 많아.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떠니? 하지만 어머니, 전 미란이를 사랑해요.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결혼 생활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해. 과거의 상처,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걸 견딜 자신 있니? 호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내 말도 꼭 기억하렴.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호성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는 결국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호성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으니 최소한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약속을 잡았고 약속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란이를 처음 봤죠. 첫인상은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눈빛이 맑고 따뜻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차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솔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호성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과거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갔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의 손찌검에 시달렸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시댁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취급을 당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여자가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호성 씨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호성 씨는 제게 상처 주지 않고 늘 존중해줘요. 어머님, 제발 저희의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란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호성이가 상처받진 않을까요? 혹시 또 이혼하게 되면 어쩌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호성 씨를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 목숨을 걸고 호성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호성이를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호성이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물론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서 그런 마음을 봤어요. 호성이와 미란이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문제는 친척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 계신 큰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순아, 호성이가 2번 이혼한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냐? 큰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노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큰어머니. 호성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순아, 정신 차려라. 3대 독자를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보내? 당장 파혼시켜. 큰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죄송합니다, 큰어머니. 하지만 호성이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문의 체면을 지키라는 압박감과 아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 말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호성이도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호성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결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호성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아니야, 호성아.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식 장소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식장에서 거절당했어요. 이유인즉슨 2번 이혼한 신부는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차별이에요? 돈 받고 장사하는 곳에서 이래도 되나요? 호성아, 근데 예식장에서 2번 결혼한 걸 어떻게 아는 거니? 제가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결국 다른 예식장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문제는 호성이의 회사였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대요.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대요. 호성이는 점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의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술에 취해 호성이의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대요. 네가 내 여자를 뺏어갔어. 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죠. 그 일로 호성이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호성이의 선택을 막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호성이와 며느리가 서로를 아끼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합을 막는 세상의 편견들.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그렇게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식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호성이와 며느리의 사랑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호성이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성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다니.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친척들 중 일부는 끝내 오지 않으셨지만 호성이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들로 예식장이 꽉 찼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란아, 이제 우리 딸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식이 시작됐어요. 호성이와 며느리가 나란히 입장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서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봅니다. 두 분의 결합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큰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정순아, 내가 너무했구나. 호성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큰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큰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 호성이와 며느리는 신혼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호성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며느리도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겨주곤 했어요. 명절 때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평소에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죠.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제가 점심 갖다 드릴까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호성이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 때문이었죠. 호성이는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활발하게 외출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호성이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란이랑 자주 다투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혼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호성아, 결혼 생활은 원래 그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미란이와 잘 대화해 보렴. 다행히 호성이와 며느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3년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사실 나이 때문에 아기는 포기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는데 그 순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호성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걱정하며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며느리도 호성이의 사랑에 감동받아 더욱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어요. 호성이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며느리도 지친 기색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아기 예쁘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 우리 손주는 3살이 됐어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호성이와 며느리는 정말 좋은 부모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며느리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던 것,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허락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어려움들. 하지만 지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호성이와 미란이가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점들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처음 며느리의 이혼 경력을 알았을 때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사람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해요. 둘째, 자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국 호성이의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부모님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론 세상의 시선을 무시할 용기도 필요해요. 셋째,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호성이와 며느리는 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넷째, 소통이 중요해요. 결혼 초기에 호성이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었을 때 대화로 해결해 나갔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다섯째,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며느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죠.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유롭게 만들어요. 여섯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고 불안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노력해서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보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자식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 생활은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